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뭐 두 강좌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좀 빨리 좀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저 2주 동안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잘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여름으로 들어가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가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5시부터 한 7시 한 반까지 우리 제가 책이 없는데 바다 저자와의 대화 제2권 김연빈 대표님 책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수범 박사님하고 두 분 같이 계신데 예, 그 2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7명이 모여가지고 작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식사를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린 우리끼리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아마 8월 말쯤에 그 정식 좀 출판 기념회를 한번 하자. 우리 책만 할 게 아니라 해운 또 조선 뭐 물류 수산 분야에 나온 책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한번 출판 기념회를 한번 하도록 하자. 그게 이제 우리 바다 공부 모임의 기능으로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또 그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세 분의 뭐 축사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필수 박사님하고 안강은 사장님 그리고 이제 김연빈 대표님 세 분의 축사를 듣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들어오는 이제 뭐랄까 그 회원들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시사성 있는 부분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고 생각하던 차에 우리 오늘 발표하신 박별터라는 분이 우리 최고위 과정에서 발표를 하는데 너무너무 쉽게 인공지능을 설명을 하셔서 모시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기존에 이제 그 성 대표님에 추가해서 앞에다 이렇게 사랑법 모임 대신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별터 대표의 박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강의와 우리 또 성 동방 대표님의 그 물류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정필수 박사님으로부터 먼저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필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다를 주제로 하고 공부를 해온 지가 벌써 2년이 지났고 또 그동안 거듭한 횟수가 88차, 89차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다들 불편하고 마음 아프게만 지냈었는데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웨비나라는 것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바로 이 바다 공부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인현 교수님께서 아주 진두지휘를 잘 해주셔가지고 바다에 관련된 모든 산업 분야가 다 같이 총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정말 넉넉하고 풍부한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공부만 할 뿐 아니라 공부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펴내가지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와 대화 제2권 출판 기념회를 하셨다니까 정말 업적이 많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참여자로서 좀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그 88강의 박별터 박사님 정말 시원하고 새로운 젊은 세대의 아주 대표적인 그 학자 풍모를 갖추신 분인데 박별터 박사님 이름을 먼저 한번 소개를 풀어볼까요? 별터, 별자리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냥 제 혼자 풀어보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 바다 사람들이 바다 항해를 할 때 방향을 잃거나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밤에 별 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별도 박사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바다와 인연을 이름부터 많이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박별도 박사가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신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인데, 이 인공지능 분야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해운 산업에 적용을 할 것이냐, 그 사례로서 무인 선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 도로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바다에 있어서도 자율주행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절대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물류 25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산업혁명을 겪었는데, 산업혁명을 겪을수록 국면 전환의 시기가 점차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00년에 걸쳐서 제조업 분야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한 제3차 산업혁명은 불과 한 40년 만에 또 새로운 세대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4차 산업혁명이고, 이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우리 생활에 젖어드는 데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이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를 통한 우리 해운 산업 분야에도 이러한 산업혁명의 파급 효과가 곧 닥쳐오리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맞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국면은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같은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89강의 성경민 전 동방대표께서 물류 외길 도전과 열전으로라는 책을 소개를 하시는 그런 강의를 하시는데, 이게 항만 하역 분야에서 외길로 평생을 보내신 성경민 대표가 경험을 쭉 정리해 놓은 좋은 책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물류 분야가 점차 이게 또 우리 피부에 가까이 와 닿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또 그 속에서 우리 경제 활동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각 개별 분야별로 어려움이 따르고 또 거기에 새로운 발전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다 겪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항만 하역 분야에서 성경민 동방대표가 해 주실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박별터 박사와 성경민 대표의 두 분 강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필수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에 또 상당한 의미를 이렇게 담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은 대표님으로부터 또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광훈입니다. 우선 그동안 바다 저자와의 대화에 대한 주말에 컨퍼런스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회사 일로 인해서 여유가 많아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또 다시 또 다른 거는 이번에 바다 저자와의 대화에 대한 제 2권이 이제 발간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3, 4, 5권이 계속 발간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뜻이 깊고, 우리 이런 모임이
정말 뜻깊은 모임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 않나 하고, 실제 여기에 많은 참석하신 분들이 실무에 직접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동안 저도 이제 계속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다가 중간중간 좀 빠지게 됐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번에 그룹 인사에서 한국 조선해양 지주의 조선 그룹사 4개 회사를 다 총괄하는 그쪽에 보직을 추가로 맡게 돼서 아마 서울 쪽에도 자주 가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지금은 온라인 때문에 못 갔지만 또 11월 달에는 이제 분당에 저희 GR 센터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룹 전체가 메이저 파트가 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또 자주 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일부 부분들을 뭐 담당했지만 이제 선박 쪽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총괄을 하게 돼서 이런 많은 정보들을 또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4월부터 4월 그다음에 5월 말 6월 초 또 7월 초에 유럽 지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메이저 선박 사주와 선주들을 계속 만났고, 또 각종 뭐 포세이돈이나 노르스핑뿐만 아니라 별개의 그 컨퍼런스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주관을 하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만났고, 또 지난주에는 일본의 쪽에 있는 선주들을 다 만났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아시아 쪽 선주들을 만나 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그린하우스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의 변화되는, 물론 자율화를 포함한 또 인공지능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디카보나이제이션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부분들이 상호 1, 2년 사이에 너무 큰 변화가 생겼고,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들을 최근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 같으면 3년에서 5년에 걸렸던 것들을 지금은 1년에 모든 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해운 분야가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조선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앞서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최근에 24, 5년, 24년도까지 선박들이 더 발주가 다 거의 풀로 찼고 25, 26년도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박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변화와 진보로 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흔하게 먼 것으로만 생각했던 그린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모니아까지 굉장히 가깝게 와닿는 상황으로 변화가 되어 있고, 또 해운이라든지 물류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체에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변화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권정우 대표님께서 유럽에 다녀오시고 나서 정리해서 또 일부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의 일부분일 뿐이고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정말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좀 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해수부라든지 정부 기관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같이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뜻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말 글로벌적으로 앞서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빨리 반영을 해서 우리 조선해운 산업들이 특히 해운물류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다른 데는 합종연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운선사, 조선소, 그다음에 물류 이런 것들이 토탈 솔루션을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어서 빠르게 우리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25년도 이후에 옛날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많은 해운선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먼 이야기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말마다 이런 그 실질적인 굉장히 유익한 토론을 통해서 이거를 그냥 흘러만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아서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또 다른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알리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유익한 어떤 그 시장의 공유, 현황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도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참여를 하고 또 이 모임들을 계속적으로 그 협력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발빠르게 전달되고 우리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현재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디지털과 이제 탄소 중립의 변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 거기서 그 대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모임이 또 필요하고 이걸 좀 시장과 공유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모임에 큰 의미를 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연빈 대표님께 또 마이크를 한번 넘기겠습니다. 김 대표님이 이제 그 우리 성 대표님을 또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현빈입니다. 저는 오늘 그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 있습니다. 오늘 그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결함되게 제가 축사를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발표하게 되시는 주식회사 동방 성경민 전 대표님이 이 바다 대화 모임에 처음으로 나오시게 되기 때문에 발표자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방그룹 직전 대표이셨고 현 고문이신 성경민 발표자는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대표까지 역임하신 입지전적인 물류인입니다. 거기에다가 만 36년간 근무한 후에 금년 3월 퇴임하면서 물류인들에게 도움이 될 실무형 회고록 물류외길 도전과 열정으로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이 바다 대화 모임에서는 그동안 해상 물류의 두 축의 하나인 항만 하역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성 대표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9월에 발표를 하시기로 되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오늘로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책을 직접 집필하셨고 또 물류 현장에서 약 40년간 활발하게 활동하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민 대표는 30여 년 전인 1988년에서 1989년까지 저와 같은 시기에 광양항에서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매일 그 선석회의나 하역 문제 등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이런 현장 중심의 근무 철칙과 그렇게 해서 쌓인 업무 성과를 통해서 공채 사원이 처음으로 동방그룹 대표로 성장하는 과정이 이 책에 녹여져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면서도 자신감에 찬 업무 자세, 그리고 업무 능력, 창의와 발상의 전환으로 기록한 다양한 성과와 실적이 실증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동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 하역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항만 하역 회사를 소위 재경 6사라고 불렀습니다. 동방은 그 중에서도 포항항이나 광양항에서 포스코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데 아주 탁월한 전문 영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중량화물 해상 운송으로도 세계적으로 어깨를 겨루는 회사입니다. 로로선이나 중량화물 운송 등 연안해운, 외항해운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부친께서도 외항선에 승선하신 그 해운 가족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민 대표는 동방그룹 내에서 영업소나 물류센터, 해외 지사 등을 가장 많이 창설한 영업맨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수치로 확인됩니다.
적자 상태인 포항지사와 광양지사를 몇 달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고 그 상태를 지속시킨 사례 등 다양한 혁신과 창의적 업무 자세 그리고 업무 능력을 책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자랑하기가 쑥스럽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성경민 대표의 실적을 아주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성경민 대표와 같은 시기에 해운항만청 광양출장소에 근무하면서 선석회의 결과를 알기 쉽도록 도면으로 정리해서 게시하고 또 광양항 제품부 뒤에 대선주 BP에 페인트로 크게 일련 번호를 써서 조선사나 선원, 선사, 대리점 직원들이 선박 접안 상황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광양항에서 익힌 현장 중심의 이런 조그만 업무 개선 사례와 경험이 제 공직 생활 내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경민 대표 역시 광양항과 포항항 등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0%를 넘고 이 현장이 바로 성장의 지름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물류인 여러분,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민 전 대표처럼 열정과 도전으로 물류 외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성경민 대표님의 좋은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항만하역 부문의 지식과 경험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 대표님께서 그 성 대표님과의 뭐 인연까지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박별터 박사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아까 정필수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30대 중반입니다. 근데 과학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또 카이스트에서 그 로봇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시드로닉스라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AI를 우리 해운 이거 현장에 접목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뭐 강의를 너무 쉽게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박별터 박사님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소리 잘 들리실까요? 예, 잘 안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별터라고 합니다. 정필수 박사님께서 정말 정확히 제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는데요. 제 이름의 뜻은 하늘의 별자리라고 해서 사람들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갈 길에 있어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오늘도 제가 조금이나마 좀 여기 선배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강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교수님? 예,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하고자 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이해와 해운 산업의 적용인데 이때까지 알고 계셨던 인공지능과 그리고 자율운항에 대한 좀 막연했던 개념을 조금이나마 제가 구체화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오늘의 좀 목표이고요. 오늘 강의하는 자료들은 제가 예전에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에서도 제가 기술 세미나를 했었었는데 그때 했던 자료들을 조금 더 쉽게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에 앞서 항상 이제 이러한 장표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제 소개 간단히 넣었는데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해서 박사까지 마쳤고 이 로봇공학의 주제는 자율주행과 자율운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박 쪽에 대한 자율운항을 연구하고 나서 2015년에 시드로닉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나 뭐 과기정통부에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자율운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좀 냈었고 거기에서 또 의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점들이 궁금하실지를 바탕으로 오늘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인공지능의 뜻을 또 정확히 모르기도 하고 이게 좀 막연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제가 먼저 가져온 거는 일단은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 표준어 국어 대사전과 그리고 영어는 위키피디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정의가 결국에는 인간의 지능이 가지고 있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생각보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가 이렇게 까다로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 포스터인데 혹시 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 영화는 세계대전 때 영국의 한 암호학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암호학자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군의 어떤 암호 해독을 맡고 있던 수학자였습니다. 그 에그니마라고 하는 독일의 암호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수학자들이 암호 해독을 해서 작전이 수행되기 전에 이제 연합군에게 이 작전이 어떠한 작전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암호의 규칙이 처음에는 풀 수 있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암호학자들이 이 암호를 해독하고 나서 작전을 안 이후에는 이미 그 작전은 수행된 이후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자였던 앨런 튜링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기계가 풀 수 있는 방식을 고안을 해냈고요. 저 포스터 뒤에 있는 저 장치가 이 암호를 알아서 풀어줄 수 있는 거의 최초의 컴퓨터격인 이 암호 해독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좀 어떻게 보면은 대중에게 많이 알리는 역할을 했었었는데요. 이분이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논문과 영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음을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이 앨런 튜링은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이제 고안을 해냈습니다. 1950년도에 이 앨런 튜링이 썼던 논문에는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를 고안을 해내는데요. 독립된 두 개의 방에 한쪽의 방에는 사람, 한쪽의 방에는 컴퓨터 또는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에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방에 사람이 있고 어떠한 방에 컴퓨터가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이 관찰자라는 사람은 두 방 사이에 컴퓨터와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제3자가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보고 어떠한 방에는 사람, 어떠한 방에는 컴퓨터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저 기계나 컴퓨터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이게 구분이 잘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 컴퓨터는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제3자의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컴퓨터나 혹은 뭐 기계가 하는 행동이나 판단, 추론들이 사람과 너무나 유사해서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나온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단어다라는 걸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1940년도부터 등장했던 개념입니다. 사람의 지능을 따라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어떤 신경망 등을 따라해서 결국에는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모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것들이 처음에 시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론들이 떠올랐었는데 당시에는 수학적인 한계 그리고 컴퓨터의 어떤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아주 단순한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 가장 대중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친구들은 이제 뭐 체스라든지 장기를 컴퓨터로 두는 일은 많이 없겠지만 아주 과거에는 컴퓨터로 체스나 어떤 이런 장기 같은 것들을 컴퓨터로 뒀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어떤 수를 두면 또 저에 맞게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안에서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뒀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인공지능의 구현의 방법은 룰 베이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전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을 할 때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너는 이러한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규칙들을 뭐 1부터 100까지 혹은 1부터 1000까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이것들을 경우에 맞게 따라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장기판이나 체스판에서의 경우의 수들은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구현이 됐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뭐였냐면 사전에 정의가 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그 이세돌이 알파고와 함께 바둑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되게 당황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세돌이 굉장히 변칙을 두었던 경우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룰이나 아니면 기보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행동을 했었을 경우에 컴퓨터가 잘 행동을 할 수 없었는데 그 과거에서도 똑같이 대응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정확히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성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알고리즘이 처음엔 등장을 했다가 좀 사장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쯤 해서 이제 어떠한 개념이 등장을 하냐면 진짜 사람처럼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룰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서 가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이제 사람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 기반의 어떤 판단 기법을 컴퓨터에 적용하는 방법들이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 학습인데요. 이 기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게 이제 사전에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요새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는 확률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했던 게 이제 스팸 메일인데 요새 우리가 이 메일 시스템 들어가면 스팸 메일들 잘 걸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걸러졌던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 메일 시스템에 사람이 들어가면 내 스팸 메일들이 가득했는데 그 스팸 메일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스팸 메일 함으로 이동이라는 이제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어떤 메일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팸 메일에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들의 어떤 그 단어의 조합이라든지 혹은 첨부 파일의 형태, 보낸 사람의 주소 등을 다 분절시켜서 이것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러한 단어의 조합이면 스팸 메일의 확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컴퓨터에게 점점점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메일들은 또 어떠한 단어의 조합인지를 학습을 시키면서 새로운 메일이 들어왔을 때 과거의 데이터들의 단어의 조합의 확률로 보아 이것은 스팸 메일의 확률이 높다면 스팸 메일로 분류하는 기술들을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기술이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진짜 어떤 뭐 사람들이 하나하나 메일을 보면서 분류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 헷갈릴 정도의 성능들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또 여기에는 한계성이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정도에 있는 단순한 정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항이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이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고 혹은 거기까지 이를 수 있는 어떤 컴퓨터의 능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에 등장했던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은 또 한 번 어떤 사장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쯤 또 2000년도에 들어서 이것들을 아주 잘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또 알고리즘이 등장하는데요. 결국에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수식을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기법이 필요한데 2004년도쯤에 어떠한 수학자가 복잡한 이러한 어떤 그 머신러닝의 한 갈래를 풀 수 있는 수학의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컴퓨터의 발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 퍼스널 컴퓨터들은 이 게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면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복잡한 이 어떤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들을 슈퍼컴퓨터가 아닌 일반 컴퓨터에서도 한 번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2010년도쯤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갑자기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은 결국에는 이 머신러닝의 한 갈래인데 사람의 신경망을 이용해서 그거를 컴퓨터에 구현을 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망들을 컴퓨터에 모사한 건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학습하고 인지하는 것은 결국 뉴런과 시냅시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있는 전기적인 세기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똑같이 컴퓨터에 옮겨놓은 게 인공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인공신경망의 복잡한 형태를 풀 수 있는 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영상이라든지 혹은 어떤 복잡한 테스트들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결국 컴퓨터 안에서의 어떤 수치적인 가중치의 조합으로서 판단을 함으로써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 사람이 필기한 것들을 하나하나 분절시켜서 신경망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고의 가중치가 도달하는 0부터 9까지의 어떤 그 판단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엔 딥러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고전적인 기법이 아닌 왜 우리가 딥러닝을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은 판단과 문제를 풀게 돼 있는데, 명확한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1은 2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굳이 새로운 기법이 아닌 고전의 방법으로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풋과 아웃풋은 확실한데 이 과정이 너무나 복잡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과거의 룰 베이스로 우리가 사람이 문제를 풀듯이 컴퓨터에게 알려주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고양이 2마리와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사물이 고양이고 어떠한 사물이 강아지인지를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생에게 이게 고양이고 이게 강아지야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한 5가지를 한번 세워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생김새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털이 길면 강아지야, 혹은 수염이 길면 고양이야, 눈이 뭐 동그랗고 눈동자 안에 있는 게 날카롭게 생겼으면 고양이야, 혹은 얼굴이 조금 더 뾰족하면 강아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기준이고, 정확히 컴퓨터나 어린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귀의 각도가 뭐 20도 이하면 뭐 고양이, 30도 이상이면 강아지, 뭐 혹은 얼굴의 뾰족한 각도가 몇 센치 이상이면 강아지, 몇 센치 이하면 고양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진이라는 인풋이 주어졌고, 이 사진 안에는 고양이나 개가 있다는 정확한 아웃풋은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 때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고양이의 사진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강아지의 사진들을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켜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컴퓨터가 어떠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아도 본인 자체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2016년도쯤에 아마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냈던 논문입니다. 이 자마라고 하는 그 네이처라고 하는 논문 저널지 다음으로 유명한 저널지인데요. 여기에 한 논문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의학계에서 있어서 굉장히 좀 파급력이 높은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당뇨에 의한 그 눈의 질병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인데요. 이 질병을 사전에 판단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실명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근데 기존의 의학계의 논문은 어떠한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은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원인들은 어떠한 신체 부위에서 발현이 되고 있으며 이 발현되는 걸 찾게 된다면 결국 이 질병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대입을 해봤더니 이 이론은 맞다라는 식으로 논문이 진행이 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 눈의 사진, 뭐 예를 들어서 2만 장, 그리고 이 특정 질병에 걸린 눈의 사진 2만 장 정도를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켰더니 의사들만큼의 판독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다. 더군다나 특정 범위 안에서는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이것까지가 논문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데이터군을 학습을 시켰더니 결국에는 의사보다 더 높은 판독률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었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딥러닝의 어떤 도입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던 분들까지도 이 논문을 보시면서 아, 딥러닝을 지금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학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내놓은 영상입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결국에는 이제 시내를 운전을 하면서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만으로도 자동차, 사람, 버스, 인도 같은 것들을 다 구분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이 현재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제품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 사람이 있고 어디가 표지판이고 어디가 자동차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 기준 자체를 컴퓨터에게 알려주기에는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딥러닝 기술들이 이러한 분야에서도 잘 쓰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머신러닝 학습 기반의 이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그냥 바로 만들어지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전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람도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학 익힘책이라든지 정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컴퓨터도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방금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던 이 자동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저 부분이 자동차이고 저 부분이 사람이고 저 부분이 나무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뭐 컴퓨터를 앉혀놓고 사람이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말을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주냐면 컴퓨터와 사람이 사전에 컬러 코드를 약속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파란색, 뭐 인도는 분홍색, 차도는 보라색, 나무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컴퓨터와 사전에 이제 약속을 해놓은 다음에 사람이 한 장 한 장을 다 포토샵 같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채색을 해줍니다. 이 채색을 해준 데이터들을 10만 장, 20만 장, 100만 장, 1000만 장 정도를 다 모아서 컴퓨터에게 준 다음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지금 영상의 좌측 하단에 보이는 영상처럼 컴퓨터가 다시 한번 그 사전에 약속된 컬러 코드로 채색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결국 사람이나 사용자들은 이 컴퓨터가 뱉어준 컬러 코드를 보면서 아 여기에 자동차가 있군 혹은 여기에 인도가 있군 혹은 여기에 차도가 있으니 자동차에게 이 차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다는 것을 좀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딥러닝 기술이 완성이 되고 딥러닝 기술이 결국에는 현재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우수한 알고리즘으로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1950년도에 등장했던 단어를 다시 한번 유행시킴으로써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우리 해운 산업에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쓰일 수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는 이제 뭐 아주 미래의 일이긴 합니다만 자율운항에도 많이 쓰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을 포함해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팩터로 우리 해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안전과 효율성인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챙길 수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두 가지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들이 결국에 미래에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운항에 대한 좀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운항 하면은 뭐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가장 먼저 드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자율운항을 연구하고 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제 의견보다는 조선소에서 발표하고 있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기존의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의 모식도를 좀 비교해 본 사진인데요. 오른쪽 사진이 이제 롤스로이스에서 발표했던 자율운항의 모식도입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업체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자율운항 선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좌측은 이제 기존 선박인데 두 사진 사이에 혹시 어떤 차이점을 좀 발견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한 저 덱하우스의 그 유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있는 NIK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 부분을 없앰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효율성을 굉장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바람의 저항이라든지 무게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에 있어서는 브릿지윙만을 없애기만 하더라도 어떤 이런 좀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율운항 혹은 이 반자율운항 기술들이 선박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어떠한 자율운항의 어떤 그 실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영상은 지금은 인수가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롤스로이스에 있는 그 자율운항 선박 관련 부서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아주 짧은 구간을 가는 이 페리선을 이제 자율화했다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네, 아주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리모트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일정 구간에서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움직였다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네, 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일정 구간을 자율화했다고 발표한 영상인데요. 야라 버클랜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화주이면서도 선주일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콩스버그가 협력을 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구간을 자율화하는 거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영상입니다. 전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상은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의 NYK를 포함한 조선사와 여러 해운사 그리고 대학 연구단체와 여러 가지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마찬가지로 일정 구간을 자율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데모 영상입니다. 네, 이번엔 조금 더 가볍게 가볼까요? 네, 소형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사실 대형 자율운항 선박보다는 소형 자율운항 선박의 어떤 진보가 더 빠르고 이미 몇 년 전에 다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쇼어에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 자율운항 선박의 데모 영상입니다. 뭐 정찰부터 시작해서 뭐 그물을 친다라든지 줄을 잡는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데모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여드린 영상은 또 저희도 이제 예전부터 그 자율운항 보트를 한번 시도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도 새만금에서 뛰었던 그 관광용 자율운항 보트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좀 성공을 했었었는데 사업화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뭐 국내적으로 이렇게 자율운항 선박들이 좀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영상만 봐서는 이 자율운항 선박 다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저는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들이 크게 두 가지, 뭐 대형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소형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아직은 두 가지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된 환경. 뭐 시연된 걸 보시다시피 대형 자율운항 선박도 사실은 아주 짧은 거리 그리고 제한된 환경에서의 일부 자율운항이 성공한 거지 전체적으로 아직 자율운항이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자율운항 기술이 저희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전 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비용인데 지금 소형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값비싼 센서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됩니다만 결국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혹은 고난이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자율운항 선박 기술에 있어서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운항 선박은 어떠한 기준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IMO에서 규정한 네 가지 단계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자동차 쪽이랑은 좀 다른데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IMO는 굉장히 현실적인 기준으로 나눠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운항 보조 시스템 단계입니다. 이게 디그리 1이고요. 디그리 2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원격으로 배를 조종은 하긴 하는데 선원들이 배에 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디그리 3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배를 무선 조종하긴 하는데 역시는 아니고 이제 2단계와는 달리 배에 선원이 타지 않는 상황. 그리고 4단계는 원격 조종도 아니고 알아서 갈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놓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배의 크기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아마 디그리 1 또는 디그리 2 단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운항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라서 제가 대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각자가 계신 곳에서 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눈과 귀를 가린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여기를 빠져나가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반칙을 빼고 이 본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막막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에 있으니까 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회의실을 나가서 문을 나가서 복도를 거쳐서 문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 계획부터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면서 아, 나는 지금 회의실에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의자라든지 책상들을 피해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손과 발을 막 더듬으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막혀 있는 게 있다면 다시 돌아가 보기도 하고 뚫려 있으면 계속 가고 막혀 있는 게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지나갈지 지나간다면 기다렸다 갈지 피해 갈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경로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활동들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결국에는 체계적으로 옮겨 놓은 게 자유로랑 알고리즘인데요. 일단 자유로랑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체를 인간의 개입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체는 선박이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물과의 충돌은 없어야 되고요. 또 제가 지금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한 달이 걸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결국 조금 더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자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해서 개체를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3단계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인지하는 단계,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될지 판단하는 단계, 판단까지 잘 했으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행동하는 단계이고, 행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 있고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인지하고 다시 한번 판단하면서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계속 루프를 돌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엔 자유로낭 알고리즘의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인지하는데 본인의 위치 그리고 선박이라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자세, 헤딩까지도 이제 인지를 하고요. 나의 객체 상태,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또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 그리고 지도, 그리고 뭐 제한 조건, 뭐 두 대의 선박이 마주한다면 콜레그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항만 근처에서의 항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조건까지도 인지를 하고 나의 경로 계획과 더불어서 장애물의 이동 경로 그리고 그것들을 포함한 경로 계획과 운항 전략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결국에는 경로 추종이라든지 조탁이라든지 엔진의 제어 신호를 주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자율운항 분야에서는 자동운항이라는 단어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운항과 자동운항의 차이가 좀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 좀 영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자율운항은 fully 전체가 다 자율화된다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운항은 방금 말씀드렸던 인지 판단 행동들의 일부분만 자율화된 것, 그러니까 반자율 시스템이 결국엔 자동운항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 바다를 나가면 장애물을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엑디스에서 이제 경로를 설정해 놓으면 웨이포인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 기능도 어떻게 보면 자동 운항에 해당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율운항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지 판단 행동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거기에 알맞는 하드웨어들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오토파일럿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적 경로 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선박 쪽에서는 또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운항의 어떤 그 지금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인지 부분, 그러니까 주변에 어떠한 장애물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부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눈과 귀를 대체할 수 있는 센서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요새 로봇 분야에서 그러니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선박, 비행기 다 무인화, 자율주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센서들인데요. 우리 선박 쪽에서는 여기서 4가지 센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대체할 수 있는 영상 센서, 그리고 이 GPS 그리고 INS를 포함한 AIS 정보들, 그리고 라이다와 레이더가 있겠고요. 레이더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와 비슷한 원리입니다만 레이더가 전파를 쏜다면 라이다는 레이저, 빛을 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쏴서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그 레이저 포인트로 칠판을 가리키는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들을 한 줄에 여러 다발을 묶어 놓고 360도를 돌려서 내 주변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센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레이더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쏘기 때문에 기상 상황에 좀 상관없이 멀리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빛을 쏘기 때문에 거리가 좀 짧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저 포인트처럼 굉장히 정확한 지점의 거리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이즈라든지 정확한 어떤 포인트에 대한 거리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어떤 영상이라든지 레이더, 라이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센서 결과물의 예시인데, 이러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뭐 선박이라든지 항만에 카메라를 달아 놓으면 주변에 어떠한 선박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것들을 회피하거나 남은 거리와 속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 제일 유명한 곳이 이제 벨로다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동차 분야에 쓰이고 있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천장에 라이다가 달려 있으면 저렇게 한 줄 한 줄 평행으로 부어져 있는 선들이 이제 레이저 포인터들을 360도를 돌려서 얻어지는 이제 그 포인터들이고, 거기까지의 거리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3차원 매핑을 통한 어떻게 보면은 그 메타버스처럼의 어떤 그 3차원 공간이 구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선박 분야에서도 라이다는 쓰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가오는 선박에 대한 어떤 누적에 대한 모델링을 만들어서 이 선박의 전체 형태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이 선박에 다가오고 있는 속도나 거리 그리고 공간 정보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해양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센서만 쓰기는 좀 어려워요.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센서를 2가지 이상의 센서를 서로 융합을 해서 이 거리나든지 공간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센서 기술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판단과 행동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도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약 1,600억 원 규모의 산자부와 해양수산부 자율운항 선박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산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과제의 결과물의 하나로서 울산항 앞바다에서의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기술이 완벽히 다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테스트 중인 선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집약되어서 최종적인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이 2025년도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과제화하고 있고, 항만 시스템과 연계해서 자율운항 시스템을 이제 런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도 이제 자율운항 선박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400억 원 정도의 규모로서 포항 울산 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일신해운의 로로선에다가
이 블록체인 기술과 여러 가지 자율운항 선박 기술들 그리고 국산화 장비들을 통해서 자율운항 선박을 만드는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항의 포스코와 아마 울산의 현대중공업 사이로 오가는 선박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나라도 좀 이제 이 자율운항 선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와 해외와의 차이점이 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기술에 있어서는 또 우리나라가 많이 앞서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뒤쳐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실제 해운사나 화주 그러니까 미래의 자율운항 선박을 실제 쓸 미래의 고객들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다른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내, 해외 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완벽한 것들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사회에 적용이 되고 있나라는 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사례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이미 뭐 기술 개발 단계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상용화는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 기술들이 일부분들이 자동차에 탑재가 되어서 지금은 운전 보조 시스템으로서 많이들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박 쪽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일부 나온 것들도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이 어떤 복잡한 연안의 교통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먼 바다에서의 어떤 추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해운 산업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효율성, 바로 이 시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내의 한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좀 기술을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ETA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과거에 수많은 AIS 데이터들과 그리고 기상 정보들을 이용해서 선박이나 해운사에서 지정해주는 ETA보다 훨씬 더 정확한 PTA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Predicted Time Arrival이라는 약자인데 ETA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도를 요할 수 있는 이 학습 기반의 어떤 알고리즘을 이제 발표해서 상용화해서 현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회사에서는 고장 진단이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박에 들어가는 다양한 장비들이 언제 고장 날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혹은 출력이라든지 뭐 전기의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언제쯤 고장 날지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들도 차차 등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갈래 등장은 장애물 인식 분야인데 기존의 선박의 센서들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결국에는 사람이 현재 만환경으로 보면서 이 관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보이는 영상은 프루노에서 제작한 데모 영상입니다. AIS 데이터와 선박의 NMA의 정보들을 다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카메라에 있는 영상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혀서 이제 안전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한 회사에서 앞에 장착한 카메라에 AIS 데이터를 같이 융합을 해서 어떠한 선박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보를 화면 안에 뿌려주는 시스템이고 충돌에 대한 경보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런칭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선박 주변에 여기 카메라를 달아 놓아서 마치 드론이 찍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영상을 제공해주고 주변에 있는 장애물을 인공지능으로 인식해서 충돌 경보까지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VLCC급 330m짜리 선박이고 카메라 모듈이 10대가 달려 있는데 마치 한 대가 찍는 것처럼 우리 자동차에 달려 있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뭐 실제 영상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는 영상처럼 일반 카메라처럼 영상이 들어옵니다. 또 이제 이게 좀 선박이 항만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항만 안에서의 충돌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박이 선석에 다가올 때 저반 속도와 남아있는 거리 그리고 이미 정박돼 있는 그 선박이 있다면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와 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 선박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뭐 이렇게 컨테이너 선박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유조선에도 적용이 되어서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항만 안에서 어떤 시스템들이 있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ETA나 PTA 같은 경우에는 항만 밖까지 도착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실제 항만의 교통 상황, 그러니까 항만 안에서의 어떤 그 작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선석별로의 그 화물의 현황, 그리고 조선사 분들의 어떤 현황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적용해서 실제 우리의 부두에 배가 언제 들어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ETB 역시도 요새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해서 많이 또 발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선박 안에서의 충돌 위험성을 보통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항만 안에서는 이 좀 선박들의 어떤 움직임의 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별도의 충돌 위험성의 알고리즘들 역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이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인공지능과 어떤 해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재 기술들을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박 대표님 끊어져 버린. 예, 박별트 대표님. 예, 박 대표님. 예,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끊겨가지고요. 네, 아, 강의가 끝나니까 끊겼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아주 뭐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그 소연찬 그 선생님한테 좀 지정 토론을 부탁을 드렸는데 소연찬 선생님 계세요? 소연찬 사장님 오늘 안 들어오셨어요? 예, 그러시면요. 뭐 그러시면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누구든지 좀 질문하시면 그 될 것 같아요. 권호인 척척 박사님, 권 박사님. 네네. 네. 예, 지금 아마 뭐 또 해운에 또 오래 종사하셔서 강의 들어보시고 아마 질문사항 그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우선 아까 그 정필수 박사님이 별터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만약에 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디자스터입니다. 우리가 그 재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별이 없는 게 재앙입니다. 우리 박별도 박사님이 계셔서 재앙을 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술적으로는 그 무인 선박, 뭐 무인 자동차가 다 가능한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 선박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따르는데 이 책임 소재가 이거 소규모가 아니고 엄청난 규모의 그 재화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를 과연 무인에 맡겨놨을 때에 선박 그 자체는 안전성이 확보된다 손치더라도 그 이외의 상황, 예를 들면은 불순한 세력이 이 선박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아직까지 검증해야 될 분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해킹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이제킹 그렇습니다. 같은 거. 네. 예, 네, 그 해킹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해서 자율운항 선박도 굉장히 많은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자율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끊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어야 됩니다만 해운 회사, 그러니까 선주와의 계속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신을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 분야에서 이 자율주행 또는 자율운항의 분야에서 어떤 그 명령의 하이라키를 나눠가지고 이 권한 자체를 많이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안 관련해서는 분야에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선박이 이제 어떤 뭐 그런 불순한 우도라든지 사고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책임 소재를 갈 거냐에 대한 문제도 역시나 많이 얘기를 되고 있는데 이게 이러한 문제와 함께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대안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초기에 자율운항 선박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선에는 사람이 다 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큰 선박 한 대에 사람이 모두 타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 몇 대의 선박이 따라갈 수 있는 군집으로 인해서 군집 제어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의 자율운항 선박 개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타 있는 모선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뒤 선박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역시나 나중에는 알아서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선박도 등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군집 제어 상당히 흥미로운데 저도 이제 일본에 그때 가 있을 때 그 앞에 트럭이 이렇게 가면은 그 트럭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뒤에서 그 가는 그 군집 운항을 일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도로 자체도 별도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책임 관계는 사실 우리 법학자들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거 좀 그 법률적으로 그리고 또 선원들이 다 없어지면은 또 그 고용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그 상용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 분 더 모실 텐데 김현주 우리 그 부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크리스의 김현수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아주 쉽게 설명해서 감사하고요.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아까 이제 IMO의 레벨 4가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동향이나 우리나라 목표가 언제 정도 레벨 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후에 어떻게 진화 또는 고도화돼 갈 것인가. 현재 지금 저 소프트뱅크 등에서는 AI의 어떤 그 IQ가 한 30년 안에 만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고 6G가 한 2030년경 실용화 될 거라고 하는데 이후에 7G, 8G 그다음에 또 위성통신 이런 다양한 툴들이 고도화되면은 자율운항 선박이 레벨 4 되고 나서 이후에는 어떻게 또 진화해 나갈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들으신 바나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인 이제 IMO 단계 4단계가 완전 자율운항이 언제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그 자율운항 선박 과제들이 2025년도에 다 개발 완료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는 2025년도에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상용화된 자율운항, 완벽한 자율운항 선박이 언제 나올 것이냐는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30년도쯤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센서들과 여러 가지 기술들의 어떤 발전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시기를 또 앞당길 수 있는 건 어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자율운항 기술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결국 그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더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고도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자율운항 선박이 또 잘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4G, 5G, 뭐 6G 이런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서는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인 것 같고, 이 선박계 자율운항 쪽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 통신은 이제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스타링크라든지 아니면 또 영국에 있는 회사들이 요새 저궤도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면서 이 해상 영역을 다 커버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의 그 통신들을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이제 중간 단계 리모트 컨트롤도 되게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육지의 선원들이 육지에서 원격으로 대신 조종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율운항 선박이 등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선박의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예전과 좀 다른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회자로 질문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요즘 5G 그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현준 부원장님이 6G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1, 2, 3, 4, 5, 6, 7G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간단히 좀 설명 알기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이 선박에 쓰이는 건 아닌데 예. 어떻게 통신. 보면은 점점 빠른 속도를 대체할 수 있다. 빠른 속도의 그 통신이 가능한 통신의 방법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보면 뭐 1세대 자동차, 2세대 자동차, 뭐 3세대 자동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신도 속도를 그 어떤 혁신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술과 표준화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핸드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기지국들을 다 그 통신에 맞게 또 변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뭐 조금씩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계단적인 좀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통신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통신 방식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그 세대 제네레이션이라는 말을 붙여서 3세대 통신, 4세대 통신, 5세대 통신, 그래서 이게 3G, 5G, 뭐 6G 이렇게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몇 세대인 그죠? 지금은 LTE라고 하는 게 4G고요. LTE가 4G고 지금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사시면은 다 5G라고 봐주시면 될 것 5G, 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예. 4세대와 5세대 통신 사이를 현재는 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음 또 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박별터 박사님이 가시지 말고 그 10시 반경에 좀 종합 토론할 때 또 한번 질문 좀 드릴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